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88차 정책조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한 달여 만에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인사는 대참사 수준이고 공약은 뒷걸음친 채 한가로운 보여주기식 행보에 권력기관 장악에만 급급하니 국민들께서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주가 폭락, 물가 폭등, 가계부채 불안 등 민생은 삼중고에 처했는데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무대책이라 말합니다. 민생에는 손 놓은 채 입만 열면 모든 게 다 전 정부 탓이라며 연일 보복 정치, 흔적 지우기, 신색깔론 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러난 전 정부와 선거에 연패한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덮어지겠습니까? 코앞에 닥친 민생과 경제 위기가 나아지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니탓 국정 운영 기조를 당장 거두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합과 협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입니다. 수억간 협상에서는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조건으로 내밀고 어제는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치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양당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인 상황이건만 협상의 당사자가 불신만 더 깊게 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원내대표단 누구도 그렇게 제안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치적 뒷거래나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면 너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정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은 이 상황을 더 끌며 즐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곡된 주장으로 협상의 판을 걷어찬 책임자로서 조속히 결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의 여야 합의안을 한동훈 장관 전화 한 통화로 뒤집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더라도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기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마라톤을 뛰다 몰래 차를 탄 게 적발되면 바로 실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으니 잘못은 사과하고 나서 집권 여당으로서 양반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완주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관계 회복에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자본시장이 요동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고 그 와중에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0만 명 수준이던 투자자가 2021년 초부터 급증해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소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누나 테라 투자자의 경우는
보유한 코인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제2, 제3의 누라 테라가 속출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거품이 꺼지며 수백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사기성 코인 발행에 대한 조사와 사법적 조치 역시 더디고 무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래소 스스로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에 언급한 제도적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정책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 악 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면 1가구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 6천만 원인 경우 종부세는 9,400만 원대에서 4,600만 원대로 약 50% 감세되고 합산 공시가격 24억 7천만 원의 부동산은 대략 5천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약 60% 감세된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면에서 0.01% 재벌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 감세는 곧 국가 불균형 발전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제도 보완을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 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전액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가 다주택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기후위기 시대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원전을 건설하는 연도별 그래프이고요. 노란색은 원전이 폐쇄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에는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중에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그 절반인 203기에 이릅니다만 신규 원전은 건설 구상 발표만 된 것까지를 다 포함해도 52기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양산업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사용 후 핵쓰레기를 무려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제 더 이상 석유 엔진 개발은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얼음을 손에 쥐고 녹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애플과 구글, BMW 등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알리백에 가입하고 협력 업체들에게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것만 납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도 알리백에 가입을 선언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하는 것이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찬대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의 한숨이 더욱 깊어집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5.4% 인상되었지만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20-30%라고 느낍니다.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5%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임박하고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참석하지 않은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유류세 인하가 전부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에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대기업 특혜와 자산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 주류였습니다. 교육과 복지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민들은 죽겠다는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권력 나누어 먹기에 혈안입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소통령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검찰총장도 뽑지 않고 검사 인사를 대통령과 한 장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진과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과 대통령 측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국회 임명 동의도 거치지 않고 강행 임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합니다.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봐야 하는 국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대통령 노름만 할 때가 아닙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국민의 아픔이라도 제발 헤아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 시도를 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부실수사 감독을 내세워 경찰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마침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채로 또다시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측근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야말로 사개특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식과 주체 모두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자문위 권고안은 당장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미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커진 경찰 수사권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여야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밀실 졸속 권고안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민주적 통제로 둔갑시킨다고 그대로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생명인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깨트리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앞서 박찬대 수석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입니다.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인사 결과를 보니 역시나 일명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할 당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었던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 인사 단행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휘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시작하지 않는 등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 조직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검찰총장부터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해도 추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한 달이 더 걸릴 것입니다. 일부러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새 검찰총장이 인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새 검찰총장이 행사할 인사도 없이 속된 말로 그냥 바지총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 독립을 제대로 이루려면 검찰 인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게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해가는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나 신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 해왔는데, 그러한 흐름과 이것은 명백히 상충되는 모습입니다.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1991년 이후에 이루어져 왔던 경찰의 독립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마찬가지로 위헌과 위법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정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조차도 이것은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되어 온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어 왔던 경찰개혁을 제대로 순항시키는 일입니다.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문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삼중고가 국내 경제에 쓰나미가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 지명자인 김주현 후보자가 지난 6월 7일 지명되었지만 여당의 목리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은커녕 원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하마평만 무성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첫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었습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고금리 파고에 힘겨워하고 있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내 금융사들은 이자 장사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10대 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2020년 15조 1천억 원에서 2021년 21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 1분기에만 벌써
6조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이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를 찾아 시중금리 인상폭 조절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한 이후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랴부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들의 금리 인상폭과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성장 고금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대책을 우선시했다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함께 지명해야 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당국 수장 없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안일함, 무능함, 무책임함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융당국 수장이 공백인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도 원구성 협상에서 정쟁의 소지가 다분한 이슈를 협상의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야당과의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경고합니다. 취임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철진한 색깔론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그만두십시오. 여당은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민생 포기, 정쟁 몰두에 고통받는 것은 오롯이 국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생우선 실천단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국회의원 손기현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1.75%포인트 인상 여파로 우리나라도 오는 7월경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불황으로 대출이 300조가량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22일 민생우선 실천단 가계부채 대책팀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저신용자의 금융피해 사례 및 각종 서민금융 현황을 점검했고 향후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를 산출하여 추후 증가하는 부담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리가 지속 인상됨에 따라 부실 채권은 늘어나고 취약 차주도 증가할 것인 만큼 서민금융원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서금원은 비제도권 대부업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진입하게끔 하고 제2금융권, 제1금융권으로 점차 옮겨가도록 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2021년 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규모는 5조 3,040억 원으로 2016년 2조 3,836원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금원의 특성상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수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서금원의 독자기금 마련을 위해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기금 설치 내용은 빠진 채 대안 폐기된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금원의 독자적 기금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대추진하고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서금원이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데이터로 정부를 설득할 것을 거듭 당부했고 민주당 역시 금융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회 전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고금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민생 안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고금리의 위기 속에서 오직 민생과 경제 보호에 앞장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몇몇 의원 우리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워크숍 가서 모두 발언은 공개잖아요.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저희 내부 토론은 비공개인데 이 내부 토론 중간에 그 휴식 시간 때 우리 신현영 당 대변인이 나와서 간략 브리핑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자님들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충분히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분과별로 한 15개 정도의 조를 편성해서
특별한 의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조별로 또 의원님들의 또 심층 토론이 이어질 텐데 이거는 조금 사실 기사 자료 취합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공보국에서 대변인들이랑 좀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기자님들한테 중간중간 내용 브리핑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분과별 그 의원들 토론은 그 얘기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아침에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발표하는 내용으로 기사하시는데 가능한지 하여간 요거 같이 좀 포함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일박을 네,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56분의 의원들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의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조가 다 짜진 거예요, 의원님들? 조가 짜졌을 텐데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어떤 조로 돼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조 짜는 기준? 기준 없습니다. 예. 특별히 뭐 그 우리가 예전에는 워크숍을 하면은 상임위별로 이렇게 조를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초선, 재선, 다선 뭐 다 골고루 들어가는 게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원구성 관련해서 여당과의 협상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원구성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새빨간 거짓말, 원구성과 관련해서 전혀 전제 조건으로 걸 수도 없거니와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뢰를 갖고 양당이 원내 지도부가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진짜 목적이 빠른 원구성,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역할을 해라. 이게 목적이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난다.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내대표가 돼서 국회의장이 사인한 합의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고 사실 이런 그 협상을 하는 주체들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소수당이라고 볼 수도 없죠. 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그런 약자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면은 과연 국민들께서 정권을 줬는데 일 좀 열심히 잘해봐라, 그만 좀 놀아라 이런 의미가 가득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여당의 역할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뭐 오늘이라도 사과를 하신다라면은 뭐 당장이라도 우리 수석은 남으셔서 협상하실 수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태도를 봤을 때 사과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 협상이나 기타 논의에 관련해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협상 당사자들의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키지 않으면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협상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침에 이제 기자님들이 또 그 이준석 당대표 그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에서 연기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좀 아직 그 브리핑이 뭐 작성이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리심판원이 당과는 독립된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당 대표나 당의 뭐 여러 지형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윤리심판원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뭐 우리 지지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 안에서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윤리심판원이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비리나 비위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국민들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당에도 유리하지 않고 이준석 당대표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무슨 속내와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충분히 조사를 했을 텐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되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라도 뭐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잣대에 있어서 평등해야 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오해가 불식되기 위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과 같은 독립적인 공정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이재명 의원님은 1박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안 여쭤봐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니까 또 계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봬요. 오늘 못 가시는 분? 많이 못 가시네? 응? 그래요. 우리 그 일기자 뭐 이래서 한 70분 가신다고 그러던데.